안녕하세요. 책을 잘 안 읽는 북튜버인 제가 요즘 연달아 읽은 3편의 소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와 아버지에게 갔었어에 이어서 오늘은 밀크맨인데요. 밀크맨은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지나온 근대를 돌아보게 하는 두 소설과는 전혀 결이 다르지만 우리의 경험을 세계사적인 경험으로 치환해서 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소설이었습니다. 밀크맨의 작가 애나 번스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이고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작가였지만 이 밀크맨으로 맨 부커상을 받으면서 한 번에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작품 속 배경은 누가 봐도 1970년대 북아일랜드지만 작가는 지명을 밝히지 않고 우리와 저들, 길 이쪽과 저쪽, 물 건너, 국경 건너로 표현하면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종교와 이념, 국가관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특수한 일들이 마치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이야기가 너무 초현실적이어서 푹 빠지기 어려웠는데 뒤로 갈수록 놀라운 이야기로 마무리돼서 마치 우리나라 상황을 비유한 이야기 같은 보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가는 18살 여성 주인공을 통해 그 누구도 특히 국가기관을 믿을 수 없는 이름 없는 나라, 이름 없는 도시 안에 국가 수호자와 국가 반대자, 감시자와 밀고자들이 얽혀서 살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구역에서는 국가 반대자가 좋은 편, 영웅, 명예로운 자, 수적으로 분리해도 목숨 걸고 우리의 권리를 결연히 지키기 위해 온갖 역경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이는 불굴의 전설적인 투사들이었다. 그런데 이 구역의 영웅인 국가 반대파 무장단체의 우두머리이자 중년의 유부남인 밀크맨이 주인공에게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스토킹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문제는 작품의 배경인 1970년대에는 스토킹이 아직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토킹 당사자인 밀크맨이 이 구역에서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데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복잡성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밀크맨의 끈질긴 스토킹을 어떻게 벗어나는가가 이 책의 줄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책의 맨 앞 첫 줄부터 밀크맨이 국가 권력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서 밀크맨 이야기가 줄기는 줄기이되 작가가 진짜 쓰려고 한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가 진짜 보여주려고 한 것은 이런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황폐화되고 망가져가는가 이런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작가는 어디선가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누구든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는 게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닐 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곳 사람들은 석양의 다채로운 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인데 아예 석양을 보려고 하질 않거나 석양의 빛을 보고도 하늘은 파랗다는 정답을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금기시돼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는 그랬다. 늘 언제나 전깃불이 꺼져 있는 것 같았고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해 전깃불을 켜야 하는데 아무도 불을 안 켜고 불을 켜야 한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런 일이 모두 정상으로 여겨졌고 이곳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었고 그렇다는 걸 의식도 못했다. 나는 어릴 때에도 어쩌면 어렸기 때문에 빛을 왜곡하는 장막 같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문제와 다가오는 상처와 쌓여가는 고난과 잃어버린 희망과 사라진 신뢰와 아무도 극복하려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정신적 무력감과 관련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미스테리한 이야기 속에서 화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념적 정치적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적 무력감에 쌓인 사회에서는 언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사람들의 입소문인 유비통신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국가기관이 주목하고 개인정보가 드러난다는 이유로 심각한 무상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일부러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대체물과 결혼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오빠와 주인공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 부분이 이 책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책이 18세 소녀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다는 근거 없는 유비통신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페미니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국가폭력에 순응하고 산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뒤로 갈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곧바로 우리나라의 분단체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물론 70년대 북아일랜드와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한반도는 6.25 전쟁 이후 휴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의 기득권 세력이 적대적이면서도 공생관계를 이루는 분단체제가 자리 잡은 데 반해, 아일랜드는 192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벨파스트를 중심으로 한 북아일랜드 지역이 영국 연합왕국으로 남으면서 분단이 됐는데요. 그런데 분단된 남북 아일랜드 사이가 아닌 북아일랜드 지역 내에 가톨릭인 아일랜드계 주민과 개신교인 영국계 주민이 섞여 살면서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고, 마침내 아일랜드 통일 세력이 친영 세력에 대해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도시 내부에 분단체제를 연상시키는 여러 병리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가인 애나 번스가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우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북아일랜드 사람들의 삶을 우화적이지만 그러나 뼈를 때리는 통찰력으로 포착했기 때문에 끝부분에 가서 굉장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70년 동안 분단체제에 적응하고 살아온 우리가 포기해야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심각하게 비정상이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편견 없는 작가가 지금의 남한 사회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면 아마도 블랙 코미디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로 툭하면 전쟁 위협 발언이 정치권에서 튀어나오는, 그것도 핵전쟁의 위협이 대대적으로 선전되지만 미국 금리가 오르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이 꿋꿋이 수십억에 달하는 나라, 이웃한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와는 최소한의 평화 경제 교류도 단절한 채 반드시 전쟁 위협이 있어야만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강대국들 편에서 들러리를 서겠다는 나라. 그런가 하면 비록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한 사회적 참사는 있어도 테러 한 번 안 일어나는 나라. 이런 나라에 살면서 비정상적으로 쪼그라든 사람들의 시야를 제대로 그려내고 극복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품이 있다면 그런 작품이 바로 백낙청 선생님이 말씀하신 분단체제 극복에 기여하고 근대 이중과제를 수행하는 진정한 리얼리즘 문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에 구체적인 지명이나 시대가 나오지 않고 어렴풋하게 제시되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읽는 사람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혹은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 같은 다양한 시기와 지역을 떠올릴 수 있는데, 역시 공통점은 무슨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념과 신념이 부딪히는 데서 비롯된 비극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해방일지와 아버지에게 갔었어를 읽고 나서 우리 아버지들이 살았던 시대가 이념의 대립이라는 귀신이 떠돌던 시기가 아니었냐, 그리고 그 귀신은 아직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백낙청 선생님은 일찍이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1집에 실려있는 인간적인 것과 문학적인 것이라는 글에서 인간 이념의 기저를 이루는 이상주의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사회의 특유한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주의는 더 나은 삶을 창조하겠다는 양심의 발현이 삶 자체, 현실 자체의 본연의 모습과 한치의 틈도 없이 일치한다고 보는 게 아니고, 삶 혹은 현실이라는 대상을 두고 일정한 계산과 이상을 어느 개인 또는 집단이라는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잡고 있다. 백낙청 선생님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이상주의가 인간의 더 나은 삶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그 이상을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이것이 관념과 정신만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일체의 서양 형이상학적 사고와도 일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사회주의는 원래 봉건제 농노만도 못했던 당시 노동자들의 처참한 생활이라든가 공장이 밀집된 도시의 끔찍한 환경 재앙 같은 서구 자본주의의 심각한 문제점을 변혁하기 위한 이념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없었다면 사회주의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두 체제가 서로 이상주의에 빠져 이념의 대립으로 치달았을 때 전 세계적인 냉전 체제가 형성됐고, 그 국지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내전이었던 6.25 전쟁이 60여 개국이 참전한 국제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 후 남과 북이 적대적으로 공생하면서 분단 체제를 계속 유지해온 것도 세계 체제의 주요 국가들에게 우리나라의 통일보다는 분단이 더 이익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면적인 국제전의 경험이 우리에게 준 커다란 교훈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능만 해온 것은 아니고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 때문에 분단 체제를 용인해온 면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우크라이나가 원래 러시아 제국에 포함된 지역이었다가 1917년에 만들어진 나라고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지 30년밖에 안 된 점을 생각하면 내전의 성격이 있지만 개전 즉시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종전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또 이번 대지진으로 튀르키예 못지않게 시리아도 피해가 컸지만 지진 발생 지역이 시리아 정부군과 싸우는 반군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지진 구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세계는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온갖 문제들과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생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해야 하는데 여기에 서로의 이념이 대립하는 내전이 겹치면 해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전제 위에서 더 이상 진보냐 보수냐, 누구의 이념이 더 낫냐는 이상주의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보려고 해선 안 되고, 누가 분단 체제를 변혁하려는 의지가 있냐, 누가 아직도 전쟁의 위협을 이용해 재미를 보려고 하냐, 누가 대다수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겠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실천해야겠다. 그리고 옳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해서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민생에 유익한 정책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시민 스스로 하는 것이 아직 진행 중인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제가 읽은 작품들이 셋 다 여성 작가들 작품이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남성 작가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데 조금 지쳤기 때문에 여성의 눈을 통해 바라본 세계 속에 새로운 공감거리와 문제제기가 좀 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클럽이 많은데 이 책들을 같이 읽고 토론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아버지의 해방일지, 아버지에게 갔었어, 밀크맨 이 세 권에 대한 보현TV 북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